오늘 이종우 센터장님 다시 모시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많이 덥죠? 네,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또 이렇게 센터장님 뵈니까 오늘 이렇게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요. 더워서 그렇습니다. 네, 더워서. 여름이 저 좋아하는 계절이신가 보죠? 예. 네, 지금 금융시장이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그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며칠 전에 이제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이 또 뭐 급등을 했고요. 뭐 경제 회복이 그 예상보다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좋아진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경제 상황이 특히 이제 뭐 그 코로나19로 상당히 나빴다가 그 다음 국면 이럴 때 V자 형태로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서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뭐 특별하게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걸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는 상태이고 대신에 보면 굉장히 기대가 많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서부터 이미 V자 형태의 반등을 할 거다, 경제가. 그런 생각해서 왔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들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외환위기도 겪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도 겪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이번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사태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무튼 그 충격도 훨씬 더 크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V자 형태로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원래 예상대로라면 이 실업률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뭐 13.6%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나니까 이제 또 이 수치의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크다. 한 3% 정도 더, 그,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16%로 발표됐건, 13%로 발표됐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를 거는 별로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반응을 세게 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첫 번째로 실업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봉사를 해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그럼 계속해서 대세 상승을 해가면서 올라갈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죠. V자 형태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했던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남은 거는 뭐냐 하면 한쪽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던 경기 부양책이 한쪽에 남는 거고요. 또 한쪽에는 어제 오늘 사이에 미국의 그 경제 조사 기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올해 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11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경제 화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보다도 좀 나빠지는 경제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 그 부양책과 이 두 개의 서로 균형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 세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형태인데 현재까지는 일단 이벤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힘이 약해지고 대신에 이제 경기 둔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가를 이루고 있는 이 균형추가 좀 달라지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제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대세 상승을 계속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예스와 노만으로서 우리가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노 쪽의 확률이 상당히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실물 경제가 너무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잠깐 오른다 하더라도 금방 꺼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켜만 보던,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엄청 많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버블이다 해가지고. 근데 이걸 지켜다 보니까 이게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정말 약 오른 거죠. 예, 그렇죠. 예, 내가 이 정말 10년 만에 오는 장에 참여를 못 했으니까. 예. 그래서 지켜보다가 인버스나 이런 데다가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끝물이라도 좀 타자. 이렇게 예. 들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보면 한 2주 전 정도서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 빨라지는 거는 뒤에 여태까지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참가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낸 상태죠. 내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형태인데 처음서부터 참여를 못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이 다른 쪽으로 갔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버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반대쪽에 포지션을 잡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이제 무조건 일단 한번 붙어보자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보면 각도가 굉장히 많이 꺾이는 형태가 되죠. 2주 전까지는 각도가 대충 보면 한 45도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갑자기 60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게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목면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성장주 쪽으로서 계속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주식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글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삼성전자나 또 이제 뭐 다른 대형주들처럼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빨라지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허츠 같은 기업들이 보면 파산 선고를 지금 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도가 난 거죠. 그렇죠. 부도가 나기 전에 주가가 한 1달러 30센트 정도 했었는데 지금 2달러 70센트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부도가 예, 났는데. 부도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 선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법정 관리를 받든지 뭐 하든지 해서 파산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걸 한 건데 그 주식이 파산 선고를 하기 전 주가보다도 2배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똑같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굉장히 급한 거죠. 이게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근데 나는 지금까지 별로 수익이 낸 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못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림없이 계속 가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이 분류로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속 매수를 했었고요. 대신에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한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거는 기관 투자자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80%는 매도 쪽에 서 있었고 20%는 매수 쪽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정도, 지난주 정도서부터 보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가해 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갈 때는 거의 1조 넘게 막 이렇게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매수하고 또 뭐 현대차도 매수하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보면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 좀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참가하지 못했던 사람, 중간에 잘못돼서 다른 쪽으로서 투자했던 사람, 거기에 기관 투자자까지 이렇게 모이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이 급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기관이나 개인은 그렇게 급한 마음이라 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초지일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초지일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하는 거는 우선은 아무튼 갖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6% 정도를 차지하니까 어느 정도 내다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별달리 그렇게 액수가 크게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포트폴리오상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선진국 시장이 보다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쪽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 이런 쪽에서는 이제 돈을 어느 정도는
회수해서 빼나가고 있는 형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중에서 연기금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가 2월 달 정도서부터 이제 11년 동안에 확장이 되어 왔던 것이 마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마감이 되게 되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아무리 짧아도 8개월은 갔고 그 다음에 길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갔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인데 여기에서 굳이 주식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포지션이 변경되지 않고 과거의 포지션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한 개의 카드가 더 남았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계속 매도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오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많이 하락이 됐을 때 예. 매수의 시점을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점, 예.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게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개인들의 힘으로 장을 버텨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뭐 상당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가 20조 넘게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10조 훨씬 넘게 매도를 했으니까 30조 정도가 매도가 된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뭐 그런 정도였으면 주가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가를 거꾸로 끄집어 올리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써 이걸 상당히 버텨냈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상당한 힘을 발휘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의 투자자들하고 다르다. 예,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언제서부터 들어왔냐면 대충 아주 오래 보게 되면 87년서부터 88년 2년 동안에 들어왔던 사람. 그 다음에 쭉 지나서 99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한 1년 들어온 사람. 요 사람들이 주축인 겁니다. 한 10년 들어왔다가 10년 정도 새로운 사람 없다가 또 들어왔다가 20년 동안 없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하고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과거의 그 개인 투자자들처럼 시장이 움직일 때 맨 마지막을 잡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학습이 돼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고 이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는 똑같다라고 봐야 되죠.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가장 약합니다. 예. 왜 약하냐 하면 이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돈을 넣은 사람들을 대행해서 이거를 내가 운영을 해주면서 가고 있는 거다. 이기 때문에 내 돈인 사람보다는 절실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이 열기를 뿜을 때에 비교적 그래도 조금은 이성적으로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그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처음에 이제 143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동안에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면들 이런 부분들이 쭉 작동을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승이 굉장히 빨라지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과거의 형태로서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서부터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 맨 마지막에 가면 거의 비슷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서부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의 레벨업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을 이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장투를 가느냐, 장기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 물렸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거지. 그런가요? 이게 뭐 기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장기 투자라는 경우 이런 것들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가 한 25년, 30년 사이에 주가가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배는 뭐 고사하고라도 그 사이에 100배 오르는 동안에 3배 내지 4배가 오를 때까지 그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인직선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번 가볼 수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손바뀜이 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가 100배나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레벨업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거하고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관계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시장 내부에서 질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를 끌고 왔던 그 업종이나 종목은 대부분 다 엄청나게 큰 장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중화학 공업들이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오래전서부터 계속 어떻게 보게 되면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시가총액 1등인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10등 밑으로 내려가서 거의 20등 막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뭔가에 나올 수 있는 게 나온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레벨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레벨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뭐 성장주 이런 거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그거의 포지션이 계속 커지게 되면 시장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안 되는 거고 그냥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20년 전에 5,05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버블이 터져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30년이 지나도 이 고점을 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4년 만에 그거를 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거의 2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가장 큰 거는 뭐 아는 것처럼 아마존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구글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 경제를 질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그런 내부적인 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주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행태가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기간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랬는데 기간의 비중이 높아졌더니 항상 하는 일이 엉뚱한 데다 투자하고 그래서 뭐 손실 많이 내버리고 이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투자를 해서 적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보유자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조언이 좀 가장 적절할까요? 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요 질문은 이제 따로 이제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그냥 화두만 딱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는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올라갈 때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어제까지 진짜 멋있게 올라갔는데 오늘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져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막 종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로 했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20% 정도 수익을 냈으면 난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오면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뭐 멋있게 막 하고 하니까 20%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를 또 높게 설정을 하죠. 그렇죠. 30%를 설정하고 이런 형태로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꺾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0%로서 올렸는데 30%가 되면서 주가가 꺾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 원본은 30% 플러스인 그 국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한 25% 수익이 나도 못 팝니다. 대신에 이게 떨어지는 속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에서 줄어들거든요. 나중에 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원본 밑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래 목표했던 수익, 그게 나게 되면 그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액션을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말 속이 타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렇죠. 분위기를 보면. 예, 분위기를 보면 뭐 이건 꺾일 리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정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요. 이게 원래 주식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배가 고프면 그걸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처럼 주가가 모두가 떨어지면 나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남도 떨어졌으니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게 되는데 제일 못 견디는 건 뭐냐면 배가 아프면 정말 못 견디는 그렇죠. 거죠. 남들은 올라가서 정말 뭐 보면 주위에 왜 그렇게 주식 가지고 돈 번 사람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올랐다고 그러는데 나는 보면 중간에 잘못해가지고 인버스 사서 마이너스가 나 있고 이러면 이거 정말 환장할 노릇인 거거든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럴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게 되면 정말 감정뿐이 안 남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해가지고 1430까지 떨어질 때 맨 마지막 되게 되면 공포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너무 손실이 커지니까 갑자기 에이 없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반대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뭐냐면 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수익을 못 보고 하는 거가 너무 정말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면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덜커덕 걸리게 되면 이거는 또 뭐 상당히 힘들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뭐 기회를 놓쳤다면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그러니까 분명한 건 기회는 다시 오겠죠. 아, 그럼요. 그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없을 것 같지만요. 아니, 올해 누가 코로나19에서 그렇게 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코로나19 한창 그 할 때 어떤 얘기들 했습니까? 떨어진 다음에 L자형으로서 간다. 무슨 뭐 앞으로 뭐 1930년 대공황 이래의 최대 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탑승을 못했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을 갖고 있고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차가 온다고 하더라도 탈 수 있는 거지. 돈이 없어지면 탑승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죠. 지금 뭐 그 투자를 하셨던 아니면 막 투자의 기회를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유동성 장세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꺾이는 시점이 결국은 이제 연준이 무지한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스탠스가 바뀌면 이게 다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그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이게 다시 뭐 좀 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미 보니까 4월부터는 그 연준에서 양적 완화 액수를 계속 줄여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아무튼 이 연준의 포지션이 바뀌면 그때 주가가 꺾인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바뀌는 게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부재 하세월이니까요.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 종합주가 지수가 10,000포인트를 가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잘 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연준의 포지션 자체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완화적인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양적 완화의 양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그래서 그 매입을 해서 돈을 풀어주고 이러는 양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고 이러는 거는 사실이죠. 그 3월 달에 제일 많을 때가 한 주당 5천억 달러 정도씩 나갔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1,500억 달러 정도로서 줄어들어 있는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이거는 뭐 그 양을 강제로 줄였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거고, 지금은 그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돈을 적게 푸는 거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회사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문제가 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회사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연준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면서 돈을 많이 풀어줘야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위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풀어주고 이러는 양들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보고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연준의 포지션이 좀 변경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그 포지션대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아마 만약에 그 연준의 포지션,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보다는 금리를 보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 제일 처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서 0.25%를 만들고 했을 때에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0.3%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0.4%에서부터 0.6% 사이에서 쭉 머물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0.96%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면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로서 만들어버렸고, 대신에 반대쪽에 있는 시장금리는 바닥을 치고 쭉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시장금리가 올라오는 것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금리가 제일 낮을 때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6%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0.2%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금리 쪽에서 금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내리지 않는다.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건 절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이미 금리는 내릴 대로 다 내렸기 때문에 반대의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이 그 시장금리 쪽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1%를 넘어서 과거 그 코로나19가 있기 이전 수준이 1.2%, 1.3% 이런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그 주식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금융완화, 이거에서 생기고 있는 이제 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계속 역할하고 어쩌고 하는 거를 정면으로 한번 확 뒤집어 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니, 그 시장금리가. 시장금리. 기준금리는 어차피 상당 기간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한번 낮추면 0.25%를 만들게 되면 과거 경우를 보더라도 한 2년 정도는 그냥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는 거고, 대신에 시장금리가 쭉 올라가서 1%를 넘고 뭐 1.2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판이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뭐 연준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갈 거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이미 할 수 있는 걸 거의 대부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뭐 매번 FOMC 회의할 때마다 미국 경제가 어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만 하는 거 외에는 남는 게 별로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사인이 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금리가, 즉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은 더 이상 이제 우리 마이너스 금리라는 그 마지막 최후의 카드, 이거는 뭐 사용할 수 없는 거라 보면 예. 결국 이제 쓸만한 카드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금리를 0.25까지 내렸으니까 마지막 0.0 이거는 만들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간다고 하면 이제 남는 게 이제 양적 완화 요 부분인데 그거를 가지고 경기를 뭐 진정을 시키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더 이상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죠. 대신에 우리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봐요. 시장은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연준이 해결해 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막 버텨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금리는 초반전에 다 내려버렸고 중간에 이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이렇게 했거든요. 1차 양적 완화를 2009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 2차 양적 완화 했고 12년도에 3차 양적 완화 했거든요. 1차 양적 완화 했을 때 주가가 11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2차 양적 완화 할 때 70몇 % 올랐고 그 다음에 3차 양적 완화 할 때 40몇 %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상승과 거의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거의 아무런 고민하는 거 없이 그냥 뛰어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했던 것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연준이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어떤 포지션에 지금 있느냐, 새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차이 이것들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연준의 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정책을 쓰게 되면 중앙은행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은행들이 그 돈을 가게나 기업들에다가 대출해주고 이런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막 했을 때는 중앙은행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이 가게나 그 다음에 기업 또 내지는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믿으니까 그 중에 일정 부분만 자기네끼리 돌리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다시 연준에다가 예치를 시켜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그게 얄미워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니까 거기다 또 집어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뭘 했냐면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거 특히 최근에 나오는 재정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긴급 재난지원금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는 재정에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주가를 올리거나 이러지 못하죠.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주식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은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준이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 그 역할은 이번은 이 정도까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크게 연준에 기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적인 부분보단 시장이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서 계속 올라가는 그 힘이 보다 더 역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나가야 될 돈들은 계획하고 있는 미국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채 발행 액수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의 역할은 좀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쓰는데 그게 역할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는 아무튼 그래도 궤도를 벗어났던 거를 궤도 안으로서 좀 집어넣는 효과는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금융 정책을 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주기는 그렇게 이제 그때 그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정책 하면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 이제 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한 달 내지 한 달 반 사이에 뭐 길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3차 추경처럼 좀 더 그래서 한 석 달 만에 나오고 현재까지 나온 것들을 전부 보면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뭐 전 세계 뭐 조그만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요. 아무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GDP에 대략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재정 정책에 들어가는 돈이 GDP에 대략 한 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9% 정도 되는데 금융위기 때에 한 2년 동안 2009년, 2010년 해가지고 집행됐던 그 재정 그거를 전부 다 모으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재정 정책이 굉장히 앞으로도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치를 보는 겁니다. 금융위기처럼 그런 때에도 요 3. 몇 %밖에 안 했는데 그거의 2배가 넘는 액수를 하는데 이게 당연히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 하나 보면 지금은 재정이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이나 각 개인들한테 돈을 나눠준다는 건 없었잖아요. 그런 정책은 쓰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선진국들 많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유행인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각 개인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보게 되면 재정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제 금융위기 때도 최초의 그 계획을 했던 거는 GDP 대비해서 한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실제 집행된 거는 3.6% 이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버렸느냐. 제일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했으나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니까 상황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자본시장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초기에 어느 정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액수도 줄어들고 심지어 나중에 가게 되면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제 집행되는 액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보면 한 9% 정도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게 정말로 9%가 될 거냐 하는 것들은 좀 가봐야 되는 거죠. 일단 아무튼 각 가정에다가 돈을 나눠주는 거는 그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일단 아무튼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만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비해서는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 자산 시장은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여전히 최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 가면은 파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허츠 같은 그런 대형 기업도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연준이 회사집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맡겨서 부도를 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또 스탠스가 바뀌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자, 우선은 이제 과연 이제 부도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할 거냐 하는 것들서부터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19의 태풍의 눈 속에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측이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걸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안정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못 믿기 때문에 회사처럼 굉장히 내다 많이 팔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못하고 이런 형태가 됐지만, 주가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채를 먼저 살려고 할 거고, 좀 더 가게 되면 주식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그 수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A급 회사채를 사고, 그 다음에 되면 B급 회사채를 사고, 좀 더 이제 지나가게 되면 정거펀드 사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주가가 2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올라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전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우선 봤을 때 과연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도가 나고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부도가 많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보면 경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그렇다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돈을 벌고 이러는 걸로서의 전환, 이거는 또 상당히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위기를 넘겨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이러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게 막 이렇게 가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업 같은 거 한번 보게 되면요. 발생할 때는 2,500만 명, 3,000만 명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경제 활동이 멈춰 서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기업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빠른 속도로서 기업으로 들어가서 또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렇게 정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빠른 속도로서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단 탁 위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시 고용을 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려면 충분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야만 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좋아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러는 건 또 상당히 뒤에 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부도가 많이 나고 그러는 위험 상황도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지만 주가가 기업들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이러는 국면도 그것도 또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완성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 좀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 네. 그러면 보통 우리 퍼라고 하잖아요. 예. 이익 대비 수익의. 수익 대비 주가. 예. 그러면 그것이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익은 확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지금의 그렇죠. 주가가 유지된다 그러면 상당히 고퍼의 그렇죠. 상황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1년 후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PR이 12배 정도거든요. 12배는 근래 들어서 거의 한 10여 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서부터 따져서 12배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튼 PR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1년 후 이익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 나스닥은 거의 30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이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빠른 속도로서 올라와 버렸고 기업 이익은 아직까지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 이익이 안 좋으니까 미래에 1년 후에 생각할 수 있는 기업 이익도 안 좋은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PR이 굉장히 높아진 형태가 된 거거든요. 요 PR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높아진 거는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에가 이제 반대로 좀 내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고평가. 그래서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아졌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모조리 다 끌어내가지고 전부 다 그걸로 핑계로 삼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핑계거리 이렇게 되면서 시장을 잡는 그런 것들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건 지금 페드의 금리 인상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페드가 금리를 불과 3월 달 이때까지 내렸는데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올리고 이러는 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패드도 그렇고 아니면 행정부, 다른 어떤 행정부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었던 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썼던 것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거는 경기를 좋아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경기가 괜찮은 상태가 됐다. 정상의 상태로 완전히 들어왔다. 이런 판단이 내리고 거기에서 한 보를 더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숨을 더 쉬고 난 다음에 그때야 이제 방향을 바꾸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무슨 뭐 주가 좀 올랐다고 그래서 금리 다시 올리고 이러는 건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같이 아무튼 그 했던 거에 금리를 반대로 꺾어서 그거 하려면 대체적으로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1년 반, 길면 2년 내지 2년 반, 이 정도가 지나야 아마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게 갑자기 엄청난 그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예. 상황이 괜찮아지만 이 비상 상황을 예. 그때 최대한 복구하려고 예. 액션을 취하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전혀 그런 그 이유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주가의 상승폭이 오히려 선진보다 더 네.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선 이제 달러는 최근에 보면 상당히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을 때 94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10% 정도 달러가 절하가 돼버린 거죠. 이제 다시 조금 올라와서 한 95, 96 정도를 회복하긴 했지만 96 뭐 이런 정도가 코로나19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가 그 달러 인덱스가 98, 99 정도였거든요. 그게 96 정도 됐다는 건 그때에 비해서도 절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가 좀 절하가 돼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화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달러하고 엔화. 이게 가장 안정적인 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에 보게 되면 반대쪽에 이머징 마켓 통화. 그 다음에 아무튼 유로도 엔화나 달러만큼 안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달러하고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됐죠. 그냥 안전자산으로서 간다라고 해서 통화 그쪽으로 몰렸던 거고 지금은 보면 그런 상태가 좀 풀려있는 그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시장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약해지면서 이쪽이 약해지고 반대쪽에 이제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조 자체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이제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거의 공평하게 지금 이제 돼가는 형태잖아요. 초반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4월 그러니까 3월 말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한 달 정도만 보면 그때는 이제 극심하게 차별화가 돼버리는 형태였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올라가고 다우는 못 올라가고 그랬죠. 유럽도 조금 반등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5월 중순을 넘으면서부터는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 전부 다 올라가면서 갭을 굉장히 많이 좁혀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간 거나, 그 다음에 S&P 올라간 거나, 다우지수 올라간 거나, 그 다음에 유럽 주가 올라간 거나, 지금은 그렇게 크게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머징 마켓도 주가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는 그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통화에도 똑같이 이제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튼, 이머징 마켓 통화 이런 거, 특히 브라질 헤아라니 뭐 이런 것들은 한 50%씩 막 절하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그거를 이제 좁혀가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봤을 때 이런 좁혀가는 과정 자체는 좀 더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진국 통화, 그러니까 유로화가 뭐 얼마만큼 더 절상이 됐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지났고요. 이머징 마켓 통화는 아직까지 그동안에 이제 너무 크게 절하가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아마 그 절상이 돼서 좀 이 차이를 많이 좁히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모든 것들은 일단 가격 변수들이 다 한 번은 원상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똑같이 통화에도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지금 한편에서는 그 예. 개도국들의 그 부채 문제가 예.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예, 예, 예. 파산 위기까지도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신흥국발 그 경제 위기 설도 막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예. 이거는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된다고 제가 이해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뭐 그 신흥국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오래전 얘기죠. 얘기인가요? 예, 예, 네.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그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 또 특히 이제 부채 이 얘기는 금융위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동성을 가지고 어디엔가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진국에 원래 많이 빌려주고 했었는데 선진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선진국에 크게 빌려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많이 가서 이머징 마켓에 있는 기업들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 야, 저렇게 갑자기 부채가 많이 늘어났으니 저게 틀림없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무려 지금 한 거의 5년 내지 6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에 보면 그거를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에 어디 하나 큰 게 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여파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달러를 이렇게 빌려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게 이머징 마켓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브라질 이런 것처럼 큰 나라 이런 데는 이제 미국에서 달러를 어느 정도 이제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해지 거래하고 뭐 이렇게 이제 수합 거래하고 이런 이제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는 계속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한 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게 당장에 뭐 세계 경제를 뒤집어 엎어버릴 거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그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흥국들이. 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고평가된 선진 시장에서 그 투자 자금들이 이머징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막 복잡하게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막 이래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그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일단은 아무튼 그 주식 시장을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이머징 마켓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주식 시장을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환도 이렇게 가고 움직이곤 하지만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이제 환을 통해서 환이 절하가 되든 절상이 되든 뭐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 생산성에다 영향을 미쳐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기까지 나오는 신호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을 보고 직접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되게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진국 시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은 시장이 경제가 안정이 됐을 때는 동조화가 약해졌다가 그 다음에 그 경제가 굉장히 뭔가 좀 삐거덕거리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또 동조가 굉장히 강해졌다가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막 처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까지 올라올 때도 보면 미국 시장하고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선진국 시장이 그만큼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돈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머징 마켓에서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은 자기 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그 애플을 사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미국 시장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것도 많이 보지만요. 한국 시장이 좋으면 그 액수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작은 때, 작은 국면 정도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국면.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가 나고 했을 때 그때는 모든 그 경제 변수의 제1호가 환율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환이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선진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고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것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불과 뭐 몇 주 안 지나서 바로 지금 약달러로 전환이 됐는데 예. 이러한 상황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우선은 이제 뭐 그 가장 큰 부분들은 그 지금 계속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10몇 년 동안에 걸쳐서.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이 그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좋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안 좋기도 했기 때문에 이 격차가 맨 마지막에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게 맨 마지막 국면에서는 굉장히 벌어지는 형태가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달러를 이제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제 그 미국 경제 같은 경우가 올해 2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간 상태니까 중간에 보게 되면 둘 사이의 격차가 이제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이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강한 달러가 됐다. 이런 게 해서 요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달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바뀌는 형태가 이제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금의 이동, 이 부분들도 또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특히 코로나19가 막 발생하고 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가장 안전한 곳이 이제 달러를 비롯해서 미국의 자산, 이런 쪽이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강한 달러가 된 거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이제 진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약달러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한 사람이 강달러로 갖고 가게 만들고 약달러로 갖고 가게 만들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달러를 갖고 가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도 했던 것처럼 이게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러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됐든지 수출하고 이러는 데서 강한 달러는 약한 달러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형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미국이 아무튼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달러가 강한 곳에서 지금 약한 곳으로 이렇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6천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채권 매입하는 데 이제 사용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예. 유럽의 경제 회복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이? 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선제적인 조치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선제적인 조치는 취하려고 했으면 훨씬 전에 취해야 되죠. 다른 것보다도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유럽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것들의 문제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거나 또 이제 뭐 양적 완화를 하거나 자금을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연준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쭉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이 나려면 여러 나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5개 나라만 모여도 합의가 나기가 어려운 형태인데 이게 거의 30개국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합의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형태가 되거든요. 어떤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자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유지하자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작은 공급을 하자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인플레가 심하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정책이 내리고 이랬던 거는 원래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그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의 문제 때문에 뒤로 좀 많이 밀리면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유럽 은행이나 유럽 쪽의 그 의사결정이 늦은 구조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말서부터 해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모든 정책을 다 쏟아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형태였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한참 크게 번졌을 때는 정책을 동조하는 형태였다가 조금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방향을 아예 바꿔가지고 양적 완화로 풀었던 자금 자체를 회수해드리는 형태로 했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또 양적 완화로 갔다가 이런 형태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책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남부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재정 때문에 처음에 이 재정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랬던 것에서 중간에 방향을 바꿔버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6천억 유로 그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비로소 지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이 시스템의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를 하고 혼자 독자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그렇죠. 뭐 부러워하면서 네. 동조하는 네. 유럽연합이 좀 흔들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까요? 유럽연합 특히 EU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당장에는 뭐 그걸 흔들고 해가지고 유럽연합을 이렇게 해체를 시키고 이러면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만약에 해체될 위기가 있고 해체된다라고 했으면 유럽 재정 위기가 났을 때 그거를 견디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넘기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계속 이제 유럽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정책의 발로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제 바뀌지는 않을 텐데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되지 못하고 하는 거는 당장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각 나라들이 과거에서부터 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특수한 경험을 했던 나라 따져보면 독일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가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난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물가가 100만 배가 오르고 막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독일의 정책의 가장 우선은 뭐냐면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그 다음에 금리를 엄청나게 내리고 이러는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기본적인 이제 생각인데 다른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유럽식 체제 내에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독일의 생각이나 독일의 입김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어중간한 형태로 이제 계속되는데 이렇게 어중간한 형태에서 아마 속도를 조금 빨리 하는 형태로서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형태로서 계산할 가능성은 있어도 이거 전체를 손을 봐가지고 이게 유럽 체제가 너무 이제 이 효율성이 떨어지니 그냥 여기에서 좀 해산을 시켜버리고 이러는 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고요. 네. 미국은 지금 국내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죠.
인종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국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계속 그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미중 예. 간에. 예.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뭐 한 대선 정도 가면은 뭐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낙관론을 피다가 지금 요즘은 좀 뷰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상황이 돌아가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보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뭐 대선까지는 갈등이 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에서 탑1, 그러니까 G1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가리기 위한 게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아무튼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미국하고의 대항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르고 뭐 이랬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옛날에 소련하고 이제 미국이 양축을 만들면서 가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나 이런 데에 그 경제 규모가 세계 2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중간에 이제 그 일본이 한번 올라올 때가 있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련, 일본 이런 거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를 보면 1959년도에 미국이 44%를 차지하거든요. 그게 역사상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중국이 청나라 시대 때 그때 37%를 기록을 합니다. 청나라가 가장 그 번성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두 나라는 그냥 뭐 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서 경제적으로 그 대항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가장 큰 경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누군가가 정말 탑1이 된다.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튼 그래서 다 인정해서 그래 너 1등 먹어.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좁혀서 놓고 생각하게 되면 역시 제일 당장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계기는 미국의 대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선이 중간에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국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외부하고 굉장히 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주자가 역시 이제 보면 중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당히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현재까지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이걸 한번 보면 지난번 2016년도 대선 때는 거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국 투표에서 300만 표 지고 그 다음에 스윙 스테이트에서 6만 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이번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사정도 더 안 좋은 형태죠.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붙는 형태 때 지지율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 7% 정도까지 벌어졌거든요. 이번에 지금 보면 바이든 후보가 12%까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스윙 스테이트가 전부 다 바이든 우세,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전보다도, 2016년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그에서 한 2개월 남고, 뭐 이랬는데, 현지에서 판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모험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모험이라고 하는 건 중국하고의 갈등을 최고조로서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당장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원을 가리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때 되게 뭐 긴박한 예. 뭔가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은 뉴스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예, 얼마 전에는 그렇죠. 미중무역 1차 예. 합의 파기 뭐 이런 예. 뉴스도 나오고. 예. 예. 당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자극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죠. 근데 일단은 아무튼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양쪽이 좀 안 일으키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그 보안법이 통과됐을 때에 통과되는 그날 대부분 이제 어떤 얘기들 했냐면, 야, 이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거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중국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성명 발표하는 거를 들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그러니까 홍콩의 특수지위를 언제 해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제시키겠다라는 것도 없고, 그냥 1년 동안 우리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속 보시면 되겠네. 이런 이제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보면 양쪽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또 이제 나왔던 보도가 1차 합의 때에 합의를 했던 미국의 농수산물 수입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가 났죠.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 대두하고 그다음에 또 돼지고기하고 원래 예정했던 거에 5개월이 지났는데 한 5%밖에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7개월 동안에 95%를 수입해 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중국 정부가 그게 아니고 그게 오보였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용해진 상태가 됐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1차 합의했던 부분들을 미국도 중국도 아직은 깨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코로나19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 시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형태인데 작년 한 해 내내 시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합의를 냈다라고 했는데 그걸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파기시켜버린다 그러면 그럼 그때 뭐야?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거를 파기하면서 오는 정치적인 부담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1차를 파기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갈등이 보다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에서 우리 경제가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이거를 당장에 중국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땐 1차 합의 이 부분들을 그냥 양쪽이 모두 다 유지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들을 바꾸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서 당분간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미중 관계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전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 얼마 전에 홍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하고 나니까 위안화가 절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근데 다시 달러가 약세로 돌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앞으로 막 생길 것 같은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가장 대처에서 좋은 방법은 어떤 한쪽으로 쓰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쪽으로 쓰든지 중국 쪽으로 쓰든지 이거 안 하는 거 가장 좋거든요. 이제 지금은 보게 되면 양쪽 모두 다가 자기 쪽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자기 쪽에 서줬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G7에다가 우리나라도 집어넣고 몇 나라를 더 집어넣어서 G11 내지 G12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